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나간 해외여행 중에 대화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서 가진 것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21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의 한국 남자에게 시집온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신혼여행에 들떴지만 첫날 공항에서부터 혼자 남겨져 버림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나일라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언젠가 좋은 집으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부터 이불 꿰매는 법, 만티 빚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라일라, 손놀림이 좋아야 시집가서 고생 안 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에선 무언가 답답함이 차올랐어요. 저희 마을에선 여자들이 대학에 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저 18, 19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특히 국제결혼은 일종의 성공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면 그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저희 집 옆집에 살던 아이샤 언니는 22살의 터키 남자와 결혼해서 이스탄불로 떠났습니다. 3년 후 그녀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값비싼 옷과 반짝이는 보석을 걸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일라, 봤지? 아이샤는 이제 잘 살아. 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19 생일이 다가올 무렵 어머니는 제게 국제결혼 중개소에 등록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라일라, 내가 좋은 곳으로 가면 우리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결혼 중개소는 마을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모두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었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시간도 있었어요. 마치 가축 시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맞선이 있었어요. 상대는 40세의 독일 남자였습니다. 저와는 26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는 영어로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번역사가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주로 요리할 줄 아느냐,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으냐,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맞선은 43세의 이탈리아 남자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어요. 마치 물건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라일라, 이 사람이 맘에 드니? 중개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맞선도 비슷했어요. 한 번은 40대 중반의 캐나다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50대 초반의 일본 남자였는데 그는 계속해서 제 허리 사이즈를 묻더군요. 맞선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이들 중 누구도 저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 어린 여자로만 봤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라일라,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기회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 말에 저는 더욱 절망했어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당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란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소를 다닌 지 반년이 넘어가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생계를 위해 마을 근처 관광지에서 기념품 가게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 일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대부분 떠난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길 모퉁이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동양인이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항상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짜 공경에 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저는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의 언어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그가 한국에서 왔고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 배터리까지 다 써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간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맞선 남들에게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 가서 휴대폰 충전하실래요? 저는 손짓으로 표현했고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손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충전되자 그는 번역 앱을 켜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혼자 여행을 온 거라고 했어요. 30살이라고 했으니 저보다 11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맞선 남들과는 달리 그 나이 차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그가 번역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선 자리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등하게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대사관에 가야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그와 함께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도 우리는 계속 대화했어요. 번역기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와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중간중간 질문도 했어요. 당신은 꿈이 뭐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꿈을 꿀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은 후 그는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사마르칸트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었어요. 정우는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요.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용기가 생겼어요. 당신은 지금 현금도 없고 또 길도 모르잖아요. 제가 며칠 가이드해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세요. 번역기로 이 말을 전하자 그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금통을 깨고 그와 함께 일주일간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했어요. 알바도 그만뒀죠. 그냥 그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어요. 부하라, 히바, 타슈켄트. 그와 함께한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선을 보던 그 무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정훈과 함께 있으면 저는 그저 라일라였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될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국제결혼 시장에서 덜 무서운 사람에게 선택당하기보다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정우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티켓 보내줄게요. 진짜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정훈과의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여행이 그렇듯 그도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말로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보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그가 번역기를 통해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그는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은행 송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썼던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웃으며 한국에선 부담되는 돈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그가 약속을 지킬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는 달콤한 약속은 대부분 공항에서 증발한다는 걸 가게에서 일하며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셨습니다. 라일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훈이 보내준 돈으로 가족들은 한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매일 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메시지 알림음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것도 여행 중의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었나 봅니다. 슬펐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국제결혼 중개소에 다시 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정훈과 만난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와 있었어요. 기대 없이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자 준비하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답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곧바로 네, 진짜예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우는 저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여권 신청부터 비자 신청까지 그는 모든 단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비디오 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수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모든 과정에서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라일라,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모든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비자가 나왔을 때 저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어요. 비행기 티켓도 도착했고 이제 정말로 한국으로 갈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국 전날 밤 부모님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라일라, 그동안 내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해서 미안하다. 이번엔 내 마음을 따라가 보렴. 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항상 강인하셨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우즈베키스탄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정훈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훈은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게는 새로운 집의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정우는 인내심 있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컸지만 번역 앱의 도움으로 소통했고 점차 한국어 단어들도 익히기 시작했어요. 정훈의 집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침실에는 새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고 욕실에는 제가 쓸 수 있는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그의 세심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움이었던 감정이 점차 깊어졌어요. 정훈과 함께 지내며 저는 그가 얼마나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고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며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우즈벡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훈은 제게 고백했어요. 라일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3개월 후 정우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라일라, 평생 함께 해주겠어요? 당신의 꿈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훈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 음식과 예절을 가르쳐주시며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함에 저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느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비자 문제로 오지 못하셨지만 화상통화로 축복해 주셨어요. 정훈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예식을 올리는 동안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 자문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지는 괌으로 정했어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에서 새 출발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출국 당일, 한국에서 따로 출국 심사를 받던 우리는 따로 심사를 받았지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괌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순식간에 심사를 통과했지만 저는 별도의 심사대로 안내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가진 저는 추가 질문과 서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저를 기다리겠다며 미소 지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심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고 각종 서류를 확인받는 동안 거의 2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통과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급히 입국장으로 나왔지만 정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을 둘러봤지만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설마 버려진 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었던 수많은 국제결혼 실패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30분 동안 공항 이곳저곳을 헤매며 정훈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땀에 젖은 정훈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라일라, 미안해요. 환전과 환영 패키지를 준비하느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빨리 귀화할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한국 여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정우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추가 검사와 의심의 눈길을 받아야 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울음 후에 우리는 괌에서의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하고 선색 크루즈를 타고 낯선 음식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누운 그날 밤, 정우는 제게 약속했어요. 라일라, 당신이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당신의 꿈을 찾는 여정도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괌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귀화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우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단어장을 펼쳐들었고 저녁에는 정훈과 함께 대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훈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괌에서의 달콤한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준 거예요. 라일라, 우리가 부모가 돼요. 정훈은 기쁨에 벅차 보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직 21살, 어린 나이였지만 새 생명을 품게 된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두 분 다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챙겨주시며 저를 극진히 보살펴주셨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조금씩 변해가는 배를 쓰다듬었고 밤에는 태아에게 우즈벡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정우는 임신 관련 책들을 사다 주며 함께 읽었고
주말마다 산책을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11주 차에 들어서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소량의 출혈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초음파 화면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자연유산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우리 사이에 오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벽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걸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게 원인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우는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출근 전에는 항상 제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기분 전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에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도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셨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저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로 외출을 시키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바람 쐬어야 한다며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어 공부를 재개했고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빙과 설거지만 했지만 한국어가 늘면서 조금씩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카페 단골 손님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주제를 피해갔습니다. 가끔 길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 감정을 정훈에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도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귀화 준비는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정훈의 응원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풀며 준비했어요. 마침내 시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중급 수준을 통과했고 이것으로 귀화에 필요한 어학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주말마다 저를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데려갔고 한국의 역사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서울의 모든 궁궐을 다녔고 민속촌에서는 전통 한옥과 생활 방식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귀화 인터뷰를 앞두고는 정말 긴장됐어요.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모에 면접을 해주며 저를 준비시켰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나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무부 사무실로 향했어요. 면접관들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인터뷰가 끝날 때쯤 한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며느리로서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인터뷰 후 몇 개월의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카페 일을 계속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연락하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마침내 귀화 허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정훈에게 전화했을 때 그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축하해요, 라일라.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여권을 받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구 직원이 암청색 여권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새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저는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 정훈과의 우연한 만남, 한국에서의 새 출발, 그리고 아이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여권 한 건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여권을 바라보며 저는 엉엉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정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권을 그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더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정훈은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시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제 귀화를 축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송편을 준비해 오셨고 시아버지는 좋은 와인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넷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훈과 저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정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라일라, 우리 다시 아이를 가져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피해왔던 주제였는데 정훈이 먼저 꺼내다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두려워요.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한국 여권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면서 이제 정말로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는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훈과의 결혼 생활도 4년차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의 설렘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해지는 그런 관계였어요. 물론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조차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한 파트타임 일은 어느새 매니저 직책으로 발전했어요. 오너가 저를 신뢰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별 어려움 없이 손님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가끔 제 억양과 외모를 보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그냥 한국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4주년을 앞두고 정훈이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신혼여행지였던 괌, 그곳에서의 행복했던 기억과 동시에 공항에서 겪었던 그 불안한 경험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가진 외국인 신부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괌 가요. 하지만 이번엔 나도 한국인이니까.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정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전과 달리 복잡한 비자 절차도 필요 없었고 단지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벌써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정훈은 4년 전과 같은 리조트를 예약했고 저는 수영복과 여름 옷들을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기념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정훈과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여권을 들고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함께 여권을 가방에 넣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에 서서 나란히 여권을 내밀었을 때 정훈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직원은 별다른 반응 없이 두 여권을 처리했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도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정훈이 먼저 심사를 받고 바로 뒤이어 제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귀화하셨네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네, 라고 대답했고 그는 미소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과 설렘,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히며 느꼈던 좌절감, 첫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귀화 과정에서의 긴장과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괌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괌에 도착하자 따뜻한 공기가 저희를 반겼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는 4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는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훈과 나란히 서서 같은 심사대로 향했고 같은 시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에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객실은 4년 전과 똑같았지만 바라보는 제 눈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고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슬픔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와인 잔을 부딪히며 정우는 제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 역시 그를 만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괌의 아름다운 해변과 관광지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스노클링도 하고 정글 투어도 참가했으며 현지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질 무렵 투몬 비치에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정훈과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일라, 우리 다시 가족을 이룰 준비가 됐을까요? 정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후로 항상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곳 괌에서의 시간이 그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이 순간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제 대답에 정우는 환하게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을,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밝아진 제 모습 탓인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밤마다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녹초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저희는 배달 음식을 시켰다가 음식 냄새에 구역감이 올라왔어요. 라일라, 괜찮아요? 정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임신이었어요. 괌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가 현실이 된 거죠.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심장 박동도 강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훈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기쁨,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함까지. 첫 아이를 잃은 기억이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더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는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꼭 널 안아볼게.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삶이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시부모님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시아버지는 정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훈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작은 아기 신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괌에서 봤는데 꼭 사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신발을 손에 쥐고 있으니 곧 만나게 될 우리 아이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정훈이 제 배에 귀를 대고 있을 때 저는 문득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통화로 알려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큰 슬픔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정나일라로서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함께 울어줄 가족이 있고 같은 여권을 가진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꼭 널 안아볼게.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삶이니까. 요즘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흔히 노총각이라 불리는 나이 많은 남자들은 국제결혼 중매를 통해 배우자를 찾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3살의 마케도니아 여성입니다. 그녀는 15살 연상의 한국 남자에게 중매로 시집왔고 처음에는 통하지 않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안정감을 느끼며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자 부부싸움 끝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께서 처음 국제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그저 웃고 넘겼어요. 마케도니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며칠 뒤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셨고 아버지도 동의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마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발전했다고 하더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3살, 저는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국제결혼 중개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동의였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소에 등록한 지 2달 만에 정우 씨라는 한국 남자의 프로필이 도착했어요. 마야, 이 사람은 어떠니? 38살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대. 어머니가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표정이 없어 보였지만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15살 차이라니 너무 많은 나이 차이가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 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나이 든 남자가 더 책임감 있고 가정적이라더구나. 화상으로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정우 씨는 생각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기본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그는 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딱딱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통역사에게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화상통화 후 결혼 서류가 진행되었어요. 정우 씨가 마케도니아로 직접 와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막연하게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다른 국제결혼 여성들 모두가 그랬겠지만 제 가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나라에서 낯선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무서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정우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이 위로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간판, 공기까지도 달랐어요. 정우 씨는 제 짐을 모두 들어주며 앞장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절하셨습니다. 마야,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번역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우 씨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시골집보다 작았지만 더 현대적이고 시설이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마야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지금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대화했어요. 김치찌개를 만들 때 제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결혼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정우 씨는 저를 한국어 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해. 그의 말은 짧았지만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아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정우 씨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은 결혼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정우 씨는 가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 한국 생활 괜찮아? 그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정우 씨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가 올 때면 항상 우산을 가지고 학원 앞에서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케도니아 음식이 그립다고 했더니 다음날 요리 재료를 사와서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말했어요. 그런 소소한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많았습니다. 저는 음식에 향신료를 많이 넣는 습관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한국 음식의 담백함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가장 큰 충돌은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케도니아에서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중요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무례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중간에서 설명해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마야는 불손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문화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제 문화를 존중해 주셨고 저도 한국의 예절을 배우며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정우 씨와 저는 같은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1년이나 지났지만 엄마도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그가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마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우 씨는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자랐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정우 씨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늦은 밤에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나갔고 주말마다 산책을 함께 했어요. 가끔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정우 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저는 마케도니아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곧 아기 낳아요. 걱정 마세요. 정우 씨가 잘 챙겨줘요.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축하를 전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제 새로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정우 씨는 병원에서 꼬박밤을 새웠어요. 그날은 연습을 해온 건지 마케도니아어로 말했습니다. 팔라티 블라고다람.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무뚝뚝한 그가 한 번씩 저를 감동시키더라고요. 민수가 태어난 후 저는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와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유치원을 가야 할 땐 민수 유치원은 집 근처로 보내고 싶어요. 정우 씨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마케도니아 문화도 가르치고 싶었고 정우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살 건데 왜? 하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주말마다 마케도니아 음식을 만들고 민수에게 마케도니아 동요를 가르치기도 해요. 결혼 6년째,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자연스럽게 흥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도 편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그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마케도니아가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면
정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년에 마케도니아에 한번 가볼까? 그의 짧은 제안에 저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가을 단풍도 아름답지만 마케도니아의 봄 축제도 그립습니다. 그래도 정우 씨와 민수가 있는 이곳이 제 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매일 아침 정우 씨가 출근하기 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요. 짧은 인사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기대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저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가족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7살이 되던 해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정우 씨가 매달 주던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가 싶었지만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생활비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였고 한국 교육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학원학습지 등 여러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민수가 좋아하는 블록 장난감도 사줘야 했고 제가 다니는 한국어 고급반 수업료도 필요했어요. 용기를 내어 정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민수 유치원비도 있고 여러 비용이 필요한데 정우 씨는 식탁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요즘 좀 빠듯해. 하나 정도는 줄여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도 많이 보았고 정우 씨의 회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골라 담고 제 옷은 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유치원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생활비를 받는 날, 정우 씨는 예전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이건 너무 적어요. 민수 간식비랑 유치원 교재비도 내야 하는데. 정우 씨는 그저 요즘 돈이 없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우 씨는 평소 무뚝뚝하고 말이 적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빚이라도 생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서랍 속, 옷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정우 씨의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우 씨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있다 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의심이 점점 커져갔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정우 씨는 이제 생활비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물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빚이라도 생긴 거예요? 정우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냥 요즘 돈이 없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우 씨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를 몰라 열지는 못했지만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돈과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친구 수진 언니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수진 언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많은 조언을 해주던 친구였습니다. 수진 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야,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도박 같은 거.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우 씨가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믿음직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알던 정우 씨일까?
의심이 쌓일수록 분노도 커져갔어요. 민수가 아프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져서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값과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정우 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여보, 민수가 아픈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약값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우 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었지만 여전히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폭발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니면 도박이라도 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 씨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몇 장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외국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은행의 계좌번호처럼 보였습니다. 의아했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정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믿어줘.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통장 보여줘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겠어요. 제 요구에 정우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보여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마케도니아로 돌아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정우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옷과 제 필수품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민수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돌아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민수의 사진을 찍고 집을 나섰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정우 씨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후의 행복한 순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다잡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마케도니아행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내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장난도 치고 질문도 많이 하는 아이인데 엄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느꼈는지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정우 씨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도박이나 빚 문제일까? 어떤 이유든 더 이상 믿음 없는 결혼 생활은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스코페 공항에 착륙했을 때 오랜만에 고향의 공기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민수에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라고 말하며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기사님께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 이름을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마을이요? 6개월 전 산사태 이후 많이 재건됐다던데요. 산사태요? 제 질문에 택시 기사님은 약 6개월 전에 심한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부모님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그때부터 정우 씨가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어요. 택시는 마을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도로가 새롭게 포장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이 마을이 6개월 전에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택시 기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심각했죠. 하지만 국제 원조와 정부 지원이 빨리 들어와서 재건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특히 이 마을은 다른 곳보다 복구가 잘 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제가 자라온 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튼튼하고 깔끔한 새 집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저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잘 도착하셨네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짐을 들고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마야, 언제 왔니? 너희 부모님은 집에 계실 거야. 새 집이 참 예쁘게 지어졌지? 떨리는 마음으로 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야? 왜 여기 있니?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어요. 민수를 안고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보시고 잠시 웃으셨지만 곧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습니다. 그 좋은 사위를 두고 왜 이렇게 홀랑 집에 와버린 거야? 연락 한 통 없이. 저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호통에 말문이 막혔어요. 게다가 눈앞에 새 집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셔서 저와 민수를 반갑게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전에 없던 현대적인 시설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6개월 전 갑자기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집도 완전히 무너져 처음에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집은 어떻게? 제 물음에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우 덕분이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우 씨가요? 어떻게 알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우가 뉴스에서 우리 마을 산사태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해왔단다. 처음에는 내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정우가 계속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 결국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지. 어머니께서 차를 내오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정우가 매달 돈을 보내줬어. 처음에는 임시거처 비용과 생활비로 그리고 나중에는 새 집을 짓는 비용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 씨가 생활비를 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니.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의 지갑에서 본 외국 계좌번호, 갑작스럽게 줄어든 생활비, 설명하지 않으려던 태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니께서 작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 씨가 보낸 송금 영수증들과 집 건축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꾸준히 보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 설계도까지 정우 씨가 한국에서 건축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내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가 자신의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떼어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우는 한 번도 내게 말하지 말라고 했단다. 내가 걱정할까봐.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우 씨를 얼마나 오해했던 걸까요? 다른 여자, 도박, 빚, 온갖 나쁜 생각들로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우 씨는 그저 제 부모님을 돕고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를 의심하고 결국 집을 나와버렸어요. 민수가 새 집 안을 신기한 듯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민수를 데리고 새로 만든 정원을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는 부모님께 산사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물론 새 집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요. 심지어 현지 건설업체와의 연락도 정우 씨가 직접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정우는 좋은 사위야. 말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다. 그런 남편을 두고 이렇게 무작정 도망쳐 오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이 어디 흔하니?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우 씨의 침묵을 오해로 채워왔어요. 그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숨기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표현이 서툴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의 깔끔한 침실에 누워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되었어요. 정우 씨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남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렇게 오해하고 집을 나온 저를 정우 씨가 다시 받아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깨어나 제일 먼저 한 질문은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였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께서 민수를 데리고 새로 지은 뒷마당에서 놀아주시는 동안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를 꾸짖으셨어요. 마야, 내일 당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이런 식으로 가정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야. 정우가 너에게 화내지 않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면 내가 부끄러울 거야.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해. 마야, 이번엔 내가 크게 잘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격했어요. 사위를 의심하고 집을 나오다니. 정우처럼 좋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못 믿니? 우리 집이 이렇게 새로 지어진 것도, 우리가 산사태 후에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정우 덕분이야. 내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알아야 해. 아버지의 호통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우 씨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설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제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어요. 새집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한국으로 보낸 사진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돌사진, 정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마야? 정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들렸어요. 민수랑 잘 도착했어? 부모님은 괜찮으셔? 그는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전과 부모님의 상황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부모님도. 괜찮으세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정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님 댁에 한번 가볼까 했어요. 어머니도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갈게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우 씨가 마케도니아로 온다고요? 아무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러 온다고요? 저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정우 씨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꼭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우 씨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어떻게 그를 마주해야 할지 걱정되었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한지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정우 씨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그래, 사위가 오면 제대로 대접해야지. 내가 이렇게 무작정 집을 나온 것도 용서해줄 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집안을 분주히 정리하시며 정우 씨와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하셨어요. 다음 날 오전 렌트카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정우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밖으로 뛰어나가 정우 씨에게 안겼어요. 아빠. 민수도 제 품에서 벗어나 아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해졌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우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마야, 걱정 많이 했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서 크게 웃으시며 정우 씨를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사위. 잘 왔네. 자, 들어오게. 아버지는 벌써부터 큰 소리로 대접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시며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모두가 정우 씨 가족을 환영하는 가운데 저만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우 씨는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 저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한 마케도니아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우가 마야 부모님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산사태 뉴스를 보고 바로 연락했어요.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밤잠도 못 자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우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새로 지어졌지요. 다른 집들보다 훨씬 빨리요. 정말 고마워요, 사위. 정우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모습이 이제는 믿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새로 지은 집 뒤뜰 벤치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야, 우리 아들놈이 다소 표현이 부족해.
그 점은 내가 더 잘 알지.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이해해 주렴.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정우 씨의 침묵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읽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우 씨를 많이 오해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괜찮아. 정우도 너를 이해해. 그 아이는 원래 말이 없어서 오해받는 일이 많았거든. 시어머니께서는 정우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우 씨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항상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친구가 아프면 몰래 약을 사다 주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더 잘해. 그게 정우의 사랑 방식이야.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가 생활비를 줄인 이유,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 정우 씨를 믿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마야 어머니, 우리 같이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더 사올까요? 민수는 정우가 봐줄 거예요. 제 어머니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정우 씨와 대화할 시간을 가지라는 시어머니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나가시고 아버지도 이웃에게 가셔서 집에는 저와 정우 씨 그리고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는 금세 모래놀이에 빠졌고 저와 정우 씨는 새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많이 오해했어요. 정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정우 씨는 산사태 뉴스를 보고 바로 마케도니아 대사관에 연락해 상황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마야 부모님의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내 부모님도 처음에는 거절하셨어. 내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서 결국 도움을 받으시기로 했지. 정우 씨의 설명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저와 제 가족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 질문에 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보고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에게 이런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우 씨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많이 오해했어요. 여보를 의심해서. 정우 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우 씨는 그저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는 뛰어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 무릎에 올라와 얼굴을 만지며 엄마, 울어? 라고 물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두 분의 손에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 집에 필요한 것들을 더 사왔어요. 모두 정리해볼까요? 새 집에는 이미 기본 가구들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신 것들로 더욱 따뜻한 집이 되었어요. 커튼, 식기류, 이불보, 심지어 작은 TV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유난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우 씨에게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셨고 정우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민수에게 음식을 먹이시며 제 어머니와 손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야, 우리 정우가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해.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정우 씨를 바라보니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사랑과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정우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우 씨는 부모님께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좋은 사위를 두었다며 저에게 윙크하셨습니다. 마야, 이번에는 남편을 잘 믿어. 이런 사람 또 없어. 떠나기 전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어요. 마야, 행복하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 대답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 그럼 됐다. 정우를 잘 챙기고 아이도 잘 키워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간혹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어떤 말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우 씨는 곁에 앉아 있었고 정우 씨의 무릎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자.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앞으로는 서로 더 믿고 대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정우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가끔은 그의 침묵에 속이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그가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제가 피곤할 때 조용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마케도니아 전통 팔찌였습니다. 부모님 걱정 말고, 우리 함께. 그의 서툰 표현이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정우 씨는 앞으로도 제 부모님을 돕겠다는 마음과 우리 가족이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차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정우 씨의 침묵 속에는 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말없는 사랑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가끔 정우 씨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낄 때면 저는 마케도니아 부모님 집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이다.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